10척의 영국 군함을 한 번에 박살냈다는 바다의 살인마, 길이가 무려 수 킬로미터에 달했다는 그 괴물 이야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18세기 선원들의 일기장 속에서 낡은 항해도 구석에서 크라켄은 늘 인간을 통째로 집어삼키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이게 전부 뱃사람들이 지어낸 허풍일까요? 놀랍게도 까마득한 선사시대 바다엔 진짜 크라켄이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대왕 오징어를 장난감처럼 보이게 만드는 무게 5톤짜리 진짜 배기 괴물들이요. 화석 속에 잠들어 있던 고대 바다의 지배자들, 그 봉인된 심해의 역사를 지금부터 열어드리겠습니다. 자, 크라켄 하면 다들 거대한 오징어 모양을 떠올리시잖아요. 근데 이 두 종류라는 녀석들 도대체 언제부터 바다를 누볐을까요? 무려 5억 년 전입니다. 캄브리아기라고 들어보셨죠? 상어가 등장하기도 한참 전, 공룡은 명함도 못 내밀던 시절이에요. 포유류요, 파충류요, 심지어 땅 위를 기어다니는 곤충보다도 훨씬 더 오래된 고대 생물이 바로 두 종류입니다. 이 친구들의 조상은 원래 단순한 연체 동물이었을 거라고 추정되는데요. 어느 순간 진화의 스위치가 켜진 겁니다. 촉수가 자라났고 빨판이 달린 팔이 뻗어나왔죠. 이게 얼마나 혁명적이었냐면요. 5억 년 전 바다에서 손이라는 개념을 가진 생물이 처음 등장한 순간이었던 겁니다. 주변을 잡고 만지고 끌어당기고 다른 생물들이 입으로만 세상과 부딪힐 때 이 녀석들은 사실상 손으로 바다를 더듬기 시작한 거죠. 물론 이때만 해도 크기는 별 볼 일 없었습니다. 손바닥만한 녀석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크기가 아니라 적응력이었습니다. 캄브리아기 화석에서 확인된 두 종류 속만 해도 3준 계가 넘어요. 환경마다 다른 모습으로 진화하면서 바다 곳곳에 자리를 잡았던 겁니다. 마치 고생물학자 김 박사님이 표본 정리하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캄브리아기 두 종류 화석을 들여다보면 작지만 이미 미래의 거인이 될 떡잎이 다 보인다고요. 진화의 설계도가 그 작은 몸 안에 빼곡히 들어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캄브리아기를 무사히 통과한 두 종류는 다음 시대인 오르도비스기로 넘어가면서 폭발적으로 다양해지기 시작했고요. 마침내 인류가 알고 있는 최초의 선사시대 크라켄을 탄생시키는 거대한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오르도비스기 약 4억 8천만 년 전의 바다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드디어 등장합니다. 진짜 크라켄의 원조격이라 할 만한 두 거물, 엔도세라스와 카메로세라스. 이 둘은 사실상 쌍둥이 같은 존재예요. 껍데기 표면 질감만 살짝 다를 뿐 해부학적으로는 거의 판박이거든요. 어떻게 생겼냐고요? 아이스크림 콘 있죠? 그 콘을 한없이 길게 늘려놨다고 상상해보세요. 그 안에서 촉수다발이 꿈틀거리며 뻗어나오는 모습. 그게 바로 이 녀석들입니다. 서식지도 광범위했습니다. 적도 부근의 따뜻하고 얕은 바다를 중심으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강력한 촉수와 팔을 무기 삼아 사실상 전 세계 바다를 자기네 영역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럼 크기는요, 화석을 분석한 고생물학자들에 따르면 껍데기 길이만 최대 9.14m, 그러니까 30피트에 달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9m라는 게 감이 안 오시죠? 시내버스 한 대가 보통 11m쯤 됩니다. 그 버스가 통째로 바닷속을 누비는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근데 이 9m도 사실 보수적인 수치예요. 두 종류의 연조직, 그러니까 부드러운 살 부분은 화석으로 잘 안 남거든요. 껍데기 밖으로 쭉 뻗어나온 촉수까지 다 합치면 전체 몸 길이는 껍데기 기준의 2배 가까이 됐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머리부터 촉수 끝까지 거의 18m. 그야말로 살아있는 잠수함이었던 거죠. 무게는 또 어떻고요? 탄산칼슘으로 단단하게 굳은 껍데기 무게만 큰 개체는 1톤에 육박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거대하다고 부르는 대왕 오징어가 0.3톤에서 0.5톤 수준이에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체급입니다. 4억 8천만 년 전 바다에 이미 1톤짜리 흉기가 둥둥 떠다니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당시 모든 생물에게 이 녀석은 그야말로 살아 움직이는 삶이었던 셈입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엔도세라스는 어떻게 사냥을 했을까요? 9m의 1톤짜리 껍데기를 짊어진 녀석이 빠를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전략을 바꿉니다. 매복이에요. 해저 바닥에 슬그머니 몸을 숨긴 채 먹잇감이 자기 사정권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마치 낚시터에서 찌만 노려보는 강태공처럼 말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이 강태공은 미끼 대신 아예 자기가 함정이 되어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먹잇감이 한 발만 잘못 디디면 끝장입니다. 근육질의 팔이 번개처럼 튀어나와서 단번에 낚아채버려요. 그 다음이 진짜 무서워요. 이 녀석들 부리는 키틴질로 만들어진 아주 단단한 흉기인데 그 치악력이 어마어마했거든요. 갑각이고 뭐고 통째로 으스러뜨리는 힘이었습니다. 가장 자주 잡아먹힌 게 누구였냐면요. 당시 바다바닥에 가장 흔하게 깔려있던 삼엽충이었어요. 그 외에 절지동물이든 연체동물이든 어류든 한입거리만 되면 가리지 않는 잡식성 사냥꾼이었습니다. 근데 매복만 하지 않았어요. 기동력이 부족하다는 약점을 보완할 비장의 무기가 있었거든요. 바로 깔때기에서 물을 강하게 뿜어내는 제트 추진. 오징어들이 지금도 쓰는 그 기술의 원조가 4억 8천만 전부터 있었던 겁니다. 평소엔 군 뜨다가 결정적 순간에 휘익 하고 돌진하는 거죠. 가속 페달이 달린 매복형 포식자였던 셈입니다. 이렇게 무적처럼 군림하던 엔도세라스에게도 결국 끝은 찾아왔습니다. 약 4억 5,500만 년 전 후기 오르도비스기 대멸종이 닥친 거예요. 빙하기가 강타하면서 해수면이 쭉쭉 빠지기 시작했고 기후는 급변했습니다. 따뜻한 적도 바다에 적응해 살던 이 거대 포식자들에겐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죠. 그토록 거대했던 첫 번째 크라켄 왕조는 그렇게 차가운 바닷속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 크라켄 왕조가 무너진 이후 두 종류에겐 길고 긴 암흑기가 찾아옵니다. 얼마나 길었냐고요? 무려 2억 년이에요. 2억 년 동안 이 녀석들은 점점 작아져만 갔습니다. 학자들인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두 종류의 크기 축소의 암흑기라고 부르는 시기가 바로 이때예요. 한때 9m를 호령하던 가문이 점점 쪼그라들어서 손바닥 위에 올려놓을 만한 신세가 되어버린 겁니다. 실루리아기가 지나고 석탄기, 페름기로 이어지는 동안 바다의 왕좌는 완전히 다른 주인에게 넘어갑니다. 덩치를 무섭게 키워가던 고대 상어들과 어류였죠. 두 종류 입장에선 환장할 노릇이었을 겁니다. 한때 자기네가 쥐고 있던 최상위 포식자 자리를 이제는 올려다봐야 하는 처지가 됐으니까요. 회사로 치면 창업주의 손주가 말단 사원으로 강등된 격이에요. 근데 이 녀석들이 그냥 주저앉진 않았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별별 전략을 다 짜내거든요. 이 시기에 그 유명한 암모나이트와 벨렘나이트라는 새로운 가문이 등장했고요. 결정적으로 먹물이라는 신무기를 개발해냅니다. 포식자가 달려들면 시야를 까맣게 가려버리고 그 틈에 주랭랑, 정면 승부 대신 도망과 위장이라는 생존 전략으로 갈아탄 거죠. 그러던 와중에 약 3억 2,500만 년 전 석탄기, 모처럼 덩치 좀 있는 친구가 등장합니다. 라요노세라스라는 녀석이에요. 몸길이 약 2.4m, 옛날 9m짜리 조상에 비하면 세 발의 피지만 암흑기 기준으론 그래도 거구였습니다. 일종의 미니 크라켄이었던 셈이죠. 적도 북은 따뜻한 얕은 바다에서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으며 살았는데요. 문제는 이 녀석도 안전하진 않았다는 겁니다. 거대한 턱을 가진 뮤제니오돈트 같은 무시무시한 상어들에게 자주 잡아먹혔거든요. 잡아먹던 가문이 잡아먹히는 신세, 두 종류의 가장 서글픈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다 지구 역사상 가장 끔찍한 사건이 터집니다. 페름기 대멸종, 바다 생물의 96%가 한꺼번에 쓸려나간 그야말로 세상이 리셋된 사건이었어요. 두 종류 입장에서 보면 역설적이지만 기회였습니다. 자기들을 괴롭히던 거대 상어들도 같이 사라졌으니까요. 트라이아스기가 열리면서 바다는 텅 비었고 이 빈자리를 누가 차지했냐? 단단한 나선형 껍데기를 두른 암모나이트가 새로운 주인공으로 등판합니다. 초기 암모나이트들은 사실 소박했어요. 갑각류나 플랑크톤 같은 작고 느린 녀석들을 주워먹고 살았거든요. 위협이 닥치면 그 튼튼한 껍데기 안으로 쏙 숨어버리면 그만이었죠. 일종의 살아있는 방패막이 전략이었던 겁니다. 근데
트라이아스기 바다의 진짜 황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거대한 해양 파충류, 어룡이었어요. 이 녀석들은 상대적으로 굼뜬 암모나이트들을 마치 호두 까듯이 쪼개 먹었습니다. 여기서 반전이 시작됩니다. 쥐라기로 넘어오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바다의 황제였던 어룡들이 슬슬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두 종류, 특히 암모나이트는 다시 무섭게 덩치를 불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회사에서 한참 눌려 살던 만년과장 김 부장이 어느 날 갑자기 임원실로 직행하는 그런 반전이었던 겁니다. 트라이아스기 조상들을 가볍게 능가하는 거구들이 줄줄이 등장하기 시작했죠. 그 대표 주자가 뉴질랜드에서 발견된 리토세라스입니다. 조개 껍데기 직경만 무려 1.42m, 무게는 1200kg 넘었어요. 스마트카인데 무게랑 맞먹는 거죠. 더 놀라운 건 이 녀석이 단순히 큰 게 아니라 형태학적으로 굉장히 빠르고 활동적인 포식자였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더 이상 껍데기에 숨어 떨고 있던 그 옛날의 암모나이트가 아니었던 겁니다. 두 종류 가문, 드디어 부활의 깃발을 다시 올린 순간이었습니다. 자, 쥐라기 바다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암모나이트가 부활을 알릴 무렵 유럽과 아시아 해역엔 또 다른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메가테오티스라는 이름의 벨렘나이트류예요. 이 녀석들 외형이 흥미로운데요. 지금 우리가 횟집 수족관에서 보는 오징어랑 거의 똑같이 생겼습니다. 사촌뻘 되는 친척이거든요. 그러니까 쥐라기 바다엔 이미 지금의 오징어를 닮은 유선용 사냥꾼이 헤엄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암모나이트랑은 결정적으로 달랐어요. 이 녀석들은 단단한 외부 껍데기를 과감히 벗어던졌습니다. 대신 몸 안쪽에 원뿔 모양의 내부 골격을 심어놨죠. 무거운 갑옷을 벗고 가벼운 강철 척추를 장착한 셈입니다. 결과는요, 물살을 가르는 데 최적화된 날렵한 유선형 몸매, 사냥감을 쫓아 빠르게 추격하는 능동적 포식자로 완전히 변신한 겁니다. 크기도 만만치 않았어요. 가장 큰 선사시대 벨렘나이트 개체는 몸 길이가 무려 11m, 35피트에 달했습니다. 만약 이 녀석이 지금 살아있다면 지구상에서 네 번째로 큰 두 종류로 기록될 정도였죠. 근데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메가테오티스에겐 대왕 오징어 같은 긴 촉수는 없었어요. 그 대신 팔 안쪽에 갈고리가 빽빽하게 박혀 있었거든요. 몇 개나 됐을까요? 한 마리당 최대 800개입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800개의 작살이 한꺼번에 사냥감을 꿰뚫는 장면을요. 한번 걸린 먹이는 끝이에요. 발버둥 칠수록 갈고리가 살을 더 깊이 파고들 뿐입니다. 거기에 엄청난 치악력을 가진 단단한 부리까지 더해지면 사실상 도망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무자비한 사냥꾼의 식단도 어마어마했어요. 일반적인 어류는 기본이고요. 작은 해양 포유류, 심지어 해양 파충류까지 잡아먹었습니다. 쥐라기 바다에서 마주치고 싶지 않은 1순위 포식자, 갈고리를 두른 살아있는 어뢰, 그게 바로 메가테오티스였던 겁니다. 시간을 좀 더 흘려서 백악기 후기로 가보겠습니다. 이 시기 북미 대륙엔 정말 신기한 바다가 하나 있었어요. 서부 내륙 해로라고 부르는 거대한 단일 수역인데요. 지금의 미국 한복판을 위아래로 길게 가르는 바다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한 수역 안에서만 크라켄 소리 들어도 손색 없을 거대 두 종류가 무려 3종이나 동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두 친구가 투소테오티스랑 앵코테오티스예요. 이 녀석들 외형이 진짜 골치 아픈 케이스였습니다. 단단한 껍데기가 없고 생긴 게 영락없이 현대 오징어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고생물학자들도 이걸 거대한 뱀파이어 오징어다, 대왕 오징어의 원시 친척이다 이러면서 분류했었어요. 근데 최근 정밀 연구를 해보니까 반전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오징어보다 문어에 훨씬 가까운 친척이었던 겁니다. 오징어 흉내를 내는 문어 가문, 화석만 보고 판단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잘 보여주는 사례죠. 크기에 대한 환상도 좀 깨졌어요. 한때는 십수미터 괴물이라고 떠들썩했는데 최신 연구는 현실적으로 약 3미터, 10피트 수준이었을 거라고 정리합니다. 생각보다 작네 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진짜 핵심은 길이가 아니라 두께입니다. 이 녀석들은 길이만 3미터지 외투막, 그러니까 몸통 자체가 현대 대왕 오징어 못지않게 굵고 통통했어요.
마치 짧지만 단단한 럭비 선수 같은 체형이었던 거죠. 거기에 측면엔 넓은 지느러미까지 부착돼 있었습니다. 이 지느러미 덕분에 폭발적인 속도와 안정적인 유영이 가능했어요. 활동 영역도 어마어마했습니다. 햇빛 비치는 얕은 바다에서부터 어둡고 차가운 심해까지 수직으로 자유롭게 오르내렸거든요. 사냥감 리스트도 화려했죠. 어류는 기본이고 작은 해양 파충류, 절지동물, 심지어 수면 위를 무심코 스치며 날던 새까지 끌고 들어가 잡아먹는 만능 사냥꾼이었습니다. 같은 백악기 바다, 같은 서부 내륙 해로. 근데 여기엔 투소테테오티스 같은 말랑말랑한 사냥꾼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저 멀리 유럽과 아프리카 해역까지 함께 돌아다니던 진짜니 거인이 한 마리 더 있었어요. 이름하여 파라푸조시아. 지구 역사상 가장 거대한 암모나이트. 그러니까 두 종류 가문 전체를 통틀어 가장 무거운 명예의 자리에 오른 전설적인 녀석입니다. 이 녀석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진 건 독일에서 발견된 미완성 화석 한 점 덕분이었어요. 껍데기가 다 깨지고 일부만 남은 상태였는데 고생물학자들이 그 깨진 조각의 공률을 가지고 원래 크기를 거꾸로 계산해 본 거죠.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만약 이 껍데기가 온전했다면 직경만 무려 5m, 11피트에 달했을 거라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5m짜리 둥근 방패가 바다에 떠 있는 광경을 떠올려 보세요. 처음 화석을 측정한 탑 박사님이 줄자를 펴다가 손을 떨었다는 일화가 있을 정도예요. 근데 이 5m는 어디까지나 둥글게 말린 상태에서의 직경이거든요. 나선형으로 돌돌 말린 이 껍데기를 일직선으로 쭉 펼친다고 가정해보면요. 그 길이가 무려 18m, 60피트에 달합니다. 현대에 기록된 가장 긴 대왕 오징어보다도 훨씬 길어요. 시내버스 한 대 반 정도가 통째로 들어가는 길이입니다. 총 중량은 또 어떻고요? 전체 체중의 절반을 껍데기가 차지했는데 다 합치면 5톤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이 5톤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파라푸조시아를 역사상 가장 무거운 무촉동물의 자리에 올려놓은 결정적 수치거든요. 흥미로운 건 식성에 대한 논쟁입니다. 다수 의견은 다가오는 척추동물을 통째로 낚아채는 기회주의적 포식자였다는 쪽이에요. 반면 일부 학자들은 좀 다른 가설을 내놓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덩치로 그저 플랑크톤이나 걸러먹던 온순한 거인이었을 거라는 거죠. 진실은 아직 화석 속에 잠들어 있습니다. 백악기 바다는 한마디로 거대 두 종류들의 황금기였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괴물들이 출몰했는데 그 중에서도 진짜 미스터리한 핫스팟이 있었어요. 바로 고대 일본 해역입니다. 이곳에서 발견된 화석들이 전 세계 고생물학계를 발칵 뒤집어 놨거든요. 그것도 단 2개의 작은 부리 화석 때문에 말입니다. 부리 2개,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그 크기가 문제였습니다. 현존하는 가장 큰 대왕 오징어 부리, 지금 우리가 거대하다고 부르는 그 부리보다 무려 2배 이상 컸거든요. 현장에서 화석을 처음 만진 연구원들이 말을 잃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몸뚱이를 가져야 이런 부리가 나올 수 있는가? 계산기를 두드리던 학자들의 표정이 어땠을지 상상이 가시죠? 연구진은 정밀 분석 끝에 이 두 부리가 서로 다른 독립된 종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리고 각각 이름을 붙여줬어요. 하보로 테오티스, 그리고 예조 테오티스. 일본 지명에서 따온 2마리의 거대 선사시대 두 종류 속이 새롭게 등록된 순간이었습니다. 두 부리 모두 비정상적으로 거대했고 그 무는 힘은 주변 어떤 생물도 통째로 으깰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백악기 일본 바다는 사실상 이 두 녀석이 군림하던 살벌한 사냥터였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소름 끼치는 이야기는 이제부터예요. 일본의 또 다른 지층에서 학자들이 부리 화석 하나를 더 발견했거든요. 이 세 번째 부리는 앞서 말한 두 거인보다 훨씬 더 압도적으로 거대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어느 종에 속하는지 도무지 특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분류 불가능한 정체불명의 초거대 부리. 이게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예요. 우리가 아직 이름조차 붙이지 못한 백악기 일본 바다 어딘가를 활보하던 또 하나의 미지의 크라켄이 분명히 존재했다는 사실. 그 진짜 주인공은 지금 이 순간에도 어느 지층 깊숙한 곳에서 발굴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학계를 진짜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 하나를 풀어드리겠습니다. 한 고생물학자가
약 2억 1,500만 년 전 트라이아스기 바다에 살았다는 어떤 존재를 세상에 발표하거든요. 몸 길이가 무려 30m, 100피트에 달하는 초거대 트라이아스기 크라켄. 듣자마자 학계가 술렁거렸습니다. 30m면 대형 고래보다도 훨씬 큰 사이즈예요. 그게 두 종류였다니 가히 파격이었죠. 근거가 뭐였을까요? 미국 네바다의 한 지층에서 거대 어룡 화석 9마리가 나란히 발견됐는데요. 이 학자가 주장하길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대한 크라켄이 어룡 9마리를 차례로 사냥한 다음 자기 영역인 해저 묘지의 시체들을 마치 트로피처럼 정성스레 배열해놨다는 거예요. 마치 지능 높은 살인범이 범행 현장을 꾸며놓듯이 말입니다. 솔직히 이야기 자체는 굉장히 매력적이죠. 영화 시나리오로 써도 될 정도였으니까요. 근데 학계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결정적 문제가 두 개 있었거든요. 일단 두 종류의 물리적인 신체 화석이 단 한 점도 발굴되지 않았어요. 30m짜리 괴물이 살았다면 뭐라도 흔적이 남아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었던 겁니다. 두 번째는 아무리 거대한 두 종류라도 거대 어룡 9마리를 연속으로 잡아먹는다는 건 물리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이었죠. 몇 년 뒤 이 학자가 결정적 증거를 가져왔다며 다시 등장합니다. 같은 지역에서 발굴한 부리 화석 하나, 버스 크기의 두 종류에서 나온 거라고 자신만만하게 발표했어요. 근데 결과는요, 부리 크기가 고작 5cm였습니다. 5cm. 지금 우리가 흔히 보는 평범한 대왕 오징어 부리랑 거의 비슷한 사이즈였던 거예요. 9마리 어룡을 학살한 전설의 크라켄 증거치고는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결국 이 가설은 학계에서 일종의 해프닝으로 정리되고 말았죠. 멋진 상상이었지만 화석은 정직했던 겁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배 수십 척을 단숨에 부숴버린다는 신화 속 크라켄. 그건 분명 인간이 만들어낸 과장된 허구가 맞습니다. 근데 말이죠. 화석 기록을 한 장 한 장 들춰보면 진실은 오히려 더 놀라워요. 진짜 크라켄들이 정말로 바다를 호령했거든요. 5억 년 전 캄브리아기에서 시작해 오르도비스기, 쥐라기, 백악기를 지나 지금 이 순간까지 두 종류는 5번의 대멸종을 몇 번이고 견뎌내며 끈질기게 살아남았습니다. 껍데기 안에 숨은 매복 사냥꾼부터 800개 갈고리를 두른 어뢰형 포식자까지 그 진화의 폭은 상상 이상이었죠. 일본 지층 속 정체불명의 거대 부리. 그건 우리가 아직 만나지 못한 더 거대한 크라켄이 깊이 잠들어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심해 동물의 끝판왕인 크라켄에 대해 얘기해 봤는데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